이게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요? 과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처절했습니다. 미국식 삶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개인의 행복과 성공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배워왔을 겁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을 산다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겠죠. 드라마라면 몰라도 현실에서 그런 부모는 없다고 단정지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곳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자신을 통째로 포기한 사람들, 자식의 성공이 곧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로 이 나라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현대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위에 오늘날의 한국이 세워졌습니다.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것의 뒤에는 이름 없는 수백만 부모들의 피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 기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로렌스입니다. 뉴욕타임스의 사회부 수석기자로 일한 지 벌써 20년째죠. 직업상 다양한 나라, 다양한 문화를 접해왔지만 솔직히 최근 몇 년간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현상은 바로 한류였어요. 방탄소년단이 뉴욕을 방문했을 때 수천 명의 10대 팬들이 길거리를 메운 걸 보고 저는 기겁했어요. 이게 뭐지? 아이돌 가수의 열풍은 80년대 비틀즈나 90년대 백스트리트 보이즈 시절에도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뭐 그리 다를까 싶었죠. 하지만 점점 한류는 그 범위를 넓혀갔어요. 우리 신문사의 젊은 기자들조차 점심시간마다 한국 드라마 얘기를 하기 바빴죠. 심지어 40대 초반 에밀리라는 동료는 이태원 클라스가 인생을 바꿨다며 극찬했습니다. 매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한국,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문화인데 아무리 그래도 과장 아닐까? 한국의 삼성 스마트폰, 현대자동차가 좋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드라마와 음악까지 세계를 정복하는 한국은 이해하기 힘들었죠. 제가 아는 한국은 일본의 그늘에 가려진 나라였거든요. 젊었을 때 미국인들이 아는 아시아는 중국 아니면 일본뿐이었죠. 한국이란 나라는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존재감 없이 조용히 발전해온 국가였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샐러드를 뒤적이고 있던 저는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동료 기자 앨런과 브라이언, 둘 다 50대 초반의 액션, 영화 매니아들이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야, 브라이언. 어제 드라마 봤어? 내가 눈물이 터지더라니까. 아내가 보기 전에 급히 얼굴을 돌렸어. 나도 그랬지. 진짜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세다고 누가 알았겠냐? 50대 남성들이, 그것도 무감정의 상징 같은 두 명의 동료가 한국 드라마 보며 눈물까지 흘렸다니.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죠. 두 사람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요? 앨런은 신이 난 듯 흥분해서 설명했어요. 데이비드, 아직 웬 라이프 기브즈 유 텐저린즈 안 봤어? 아, 이거 진짜 강력 추천이다. 넷플릭스 켜서 딱 10분만 봐봐. 무조건 보게 될걸. 제목도 웃겼지만 두 남자의 표정이 더 웃겼어요. 액션 영화 매니아들이 한국 드라마에 빠졌다니. 저는 그런 거 별로예요. 특히 가족 얘기, 로맨스, 이런 감성적인 것들은 제 취향 아니거든요. 브라이언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눈빛까지 반짝이며 말했어요. 데이비드, 이 드라마는 그냥 가족 얘기가 아니야. 한국식 인생 드라마라고 해야 하나. 진짜 특별해. 우리 같은 50대 미국 남자들이 이걸 보고 울 줄 누가 알았겠어. 내심 궁금했어요. 이 무뚝뚝한 남자들이 무너질 정도면 얼마나 자극적인 드라마일까? 결국 그날 밤 와인 한 잔 들고 소파에 기대어 넷플릭스를 켰어요. 화면은 제주라는 낯선 섬의 1960년대를 비추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해녀들, 이상한 방언과 처음 보는 생활 환경. 이걸 미국인들이 좋아한다고 고개를 갸웃거렸죠. 처음 드라마를 볼 땐 솔직히 불편했어요.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을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바라보는 게 제 일이니까요. 20년 넘게 사회부 기자로 일하며 세상 온갖 일을 겪어봤지만 이런 종류의 감정은 낯설었어요. 도대체 한국의 부모라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 인생을 모두 포기하고 자식에게만 집착하는 거죠? 화면 속에 등장한 광래라는 여성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광래는 일찍 남편을 잃고 재혼한 여성이죠. 해녀 일을 하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헌신하지만 결국 잠수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비운의 캐릭터. 미국 드라마였다면 아마 남편이 세상을 떠난 순간 광래는 자기 삶을 찾아 나섰겠죠. 하지만 이 한국 드라마는 정반대였어요. 광래는 딸 애순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걸 포기했죠. 미국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물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부모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데도 자식의 걱정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에 드라마 속 광래의 행동은 이해되지 않았어요. 처음엔 이런 희생은 과장이야. 이런 부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호기심이 일기 시작했죠. 광래의 눈빛 때문이었어요. 그 눈빛은 거짓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상하리만큼 현실적이고 진실됐어요.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한 제가 알아챌 수 있는 진심을 담은 눈빛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인가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하죠? 미국적 사고방식으론 도저히 납득이 안 됐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면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불편한데 계속 보고 싶은 감정, 낯설지만 매혹적인 그 어떤 힘이 있었어요. 이런 드라마를 보는 제 자신이 괜히 낯설었어요. 그날 저녁 드라마를 꺼버리려다가 결국 밤늦게 다시 리모컨을 집어든 건 관식이라는 남자 때문이었어요. 처음 그를 봤을 땐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미국 드라마의 강인하고 멋진 가장도 아니고 영웅처럼 문제를 해결해주는 슈퍼맨도 아니었죠. 그저 말수 적고 조용한 전형적인 촌뜨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계속될수록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이나 야망을 전부 포기하고 자식과 아내를 위해 자신의 존재를 희생하는 그의 모습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아버지는 자식에게 독립과 책임감을 가르쳐요. 지나치게 헌신적이면 오히려 의존적인 자녀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죠. 그런데 관식은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부를 아낌없이 가족에게 바치는 것이 당연한 사람 같았어요. 특히 한 장면이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애순이라는 주인공이 배를 한 척 구매하고 마을에서는 이를 축하하며 잔치를 열고 애순이는 신이 난 모습으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관식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이 남자는 아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너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행복이라는 감정은 참 이상했어요. 미국에서 제가 생각했던 행복은 화려하고 개인적인 성취에서 오는 것이었거든요. 관식의 행복은 전혀 달랐습니다. 철저히 가족을 위한 사랑과 희생 속에서만 피어나는 행복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관식과는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표현은 풍부했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어린 시절 제 야구 경기를 보러 오셨을 땐 늘 관중석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잘했어, 데이비드. 우리 아들 최고야. 큰 소리로 외치시며 손뼉을 치셨고 제가 삼진을 당했을 때도 괜찮아. 다음에는 꼭 칠 수 있어. 하며 다정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가족 사진도 많이 찍었고 우리 집 앨범엔 제 유년 시절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죠. 그땐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건 분명 사랑의 한 방식이었겠죠. 하지만 그 사랑엔 늘 전제가 있었어요. 넌 이제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해. 그 말이 꼭 붙어 다녔죠. 아버지는 저를 아끼셨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 깊게 개입하진 않으셨어요. 대학을 졸업한 날부터 저는 철저히 독립된 존재로 분류됐고 부모님은 다시 당신들의 삶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쩌면 그게 미국식 부모 사랑의 방식일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삶에 깊이 엮이지 않는 거리두기. 관식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독특한 가족 문화의 상징 같았어요. 표현은 서툴고 무뚝뚝하지만 뒤에서 묵묵히 버티며 가족이 나아갈 길을 만들기 위해 모든 걸 내던지는 존재. 제가 살면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낯설지만 신선한 아버지상이었죠. 관식은 아내 애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으면 거기가 내 집이지. 그 평범한 대사가 가슴을 묘하게 두드렸어요. 미국적 시각에서 보면 로맨틱한 표현일 뿐이겠지만 관식의 표정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의 존재만으로 삶의 모든 의미를 찾는 관식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건 제가 미국의 가족 문화 속에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따뜻함이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궁금해졌습니다. 드라마가 아닌 실제 한국 부모들은 관식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까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관식의 모습은 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한국이 만들어낸 완벽한 이상향이었을까요? 저는 기자입니다. 의문이 생기면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죠. 그래서 관식의 행동을 본 후부터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과연 현실일까요? 아니면 한국 드라마 특유의 과장일까요?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픽션과 논픽션을 구별하는 눈이 생깁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선 늘 극적인 요소를 추가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관식의 모습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드라마를 잠시 멈추고 컴퓨터 앞에 앉아 구글에 타이핑했습니다. 한국 부모의 희생. 검색창에 뜬 결과를 보자마자 멈칫했습니다. 뉴스 기사, 논문, 블로그 글들이 줄줄이 나왔는데 제가 기대했던 과장된 희생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부모의 희생적 태도를 당연하게 묘사하는 자료가 대부분이었어요. 한국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은 한국인의 오랜 전통입니다.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낯선 이야기였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헌신하는 건 미국에서도 흔한 일이죠. 하지만 이 정도로 극단적인 희생은 보편적이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대학까진 지원해 주셨지만 졸업 후에는 철저히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으니까요. 궁금증은 더 깊어졌어요. 몇몇 학술 논문까지 찾아봤습니다. 한국 사회학자들이 쓴 논문에서는 한국 부모의 희생 정신을 유교 문화에서 비롯된 전통적 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미래이고 자녀의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이라고 여기는 문화가 있다는 거죠. 제 시선을 확 사로잡은 건 1960년대 한국의 실제 사진 자료들이었어요. 흑백 사진 속엔 남루한 옷을 입은 부모들이 있었고 그들은 가난하고 지친 표정이었지만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드라마 속 관식이 겹쳐 보였던 거죠. 제가 그동안 비현실적 희생이라 단정지었던 것이 현실의 반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사들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 후 폐허가 된 국가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어요. 놀라운 성장의 비밀 중 하나가 바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그 시대. 부모 세대의 헌신이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제야 관식이라는 남자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관식은 드라마 작가가 만들어낸 캐릭터가 아니라 그 시대 한국의 평범한 가장들이 가졌던 보편적 모습이었죠. 자녀를 위한 헌신을 자신의 삶의 이유로 삼고 가난과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던 한국의 수많은 부모들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마음속에는 기자로서의 호기심을 넘어서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깊은 존경과 경이였어요. 제가 미국에서 봐온 개인주의적 가치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낯설고 극단적인 희생의 형태가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인터뷰 영상에선 한 노년의 한국 여성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자식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게 부모의 숙명이죠. 그 짧은 말이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여성의 말투에는 후회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한 희생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관식의 표정과 정확히 같았죠. 묵묵히 바다에서 생선을 잡아오던 관식이 머릿속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의 표정엔 자부심이 서려 있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전혀 억울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이해의 폭을 넓혀가며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부모들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충동은 저를 행동으로 이끌었고 일주일 후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통해 보았던 한국의 모습이 진짜인지 관식 같은 사람들이 정말 존재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관식이라는 남자의 삶이 역사적 배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싶었어요. 기자로서의 본능이 다시 한번 발동한 거죠. 박물관의 근현대 사관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시관 초입에 놓인 흑백 사진들은 저를 압도했죠. 사진 속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 시내와 굶주림으로 뼈만 앙상한 아이들을 안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이 생생히 남아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엔 절망과 고통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거기서 또 다른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드라마 속 관식의 얼굴에 항상 있던 헌신의 표정이었죠. 전쟁 직후 한국의 부모들은 자신의 살보다는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의 생존도 버거운 시대였지만 이들은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며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했죠. 그 순간 저는 관식의 극단적인 희생이 드라마 작가의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살아왔던 나라였어요. 전시관 중간쯤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노트에는 피난 시절 일기를 썼던 한 어머니의 기록이 전시되어 있었죠. 나는 굶어도 좋으니 우리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기를, 그런 날이 오기를 오늘도 기도한다. 짧은 이 일기 속에 담긴 한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강렬하게 다가와 저는 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관식과 그의 아내 애순의 모습과 겹쳐졌어요. 처음엔 그들의 행동이 너무 과장된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저는 그게 그 시대 한국 부모들의 보편적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전시관의 다른 쪽 벽면엔 1960에서 70년대 한국 산업화 당시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설명과 함께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자녀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부모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그 사진들 속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뚜렷한 자부심도 느껴졌어요. 자신들의 희생이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옆에서 전시를 보던 한국 중년 남성이 말을 걸어왔어요. 지금과 많이 다르죠? 이 시절 우리 부모님도 공장에서 매일같이 밤낮으로 일하셨습니다. 공부해서 성공하는 게 그분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죠. 저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까지 부모들이 희생하는 게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었나요? 그는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흔한 게 아니라 그 시절 부모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았죠. 가난한 나라에서 자식이 잘 사는 게 부모의 성공이었으니까요. 아마 미국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한텐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 말이 저에겐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한국 부모들의 희생이 드라마적 과장이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경험한 일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미국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독립심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자녀가 잘 살게 되면 그것이 부모 자신의 인생 전체가 보상받는 느낌이었던 겁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문화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지만 이제 저는 관식의 희생정신을 비현실적이라고 치부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그 시대를 경험한 어른들을 만나볼 장소로 종로의 한 노인정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76세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주 7일이요. 쉬는 날이 없었지요. 가족들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애들이 자고 있을 때 나가서 자고 있을 때 들어왔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당시의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 했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서 대학에 가는 모습을 보는 게 꿈이었으니까. 내가 못 배운 한을 자식들은 풀었으면 했지요. 그게 부모 마음이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드라마 속 관식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할아버지의 희생은 관식과 다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녀들의 미래만을 위해 살았던 것이죠. 그것도 후회 없이요. 놀라운 것은 그날 제가 만난 모든 어르신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것은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부모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였던 거예요. 한국 부모들에게 자식은 삶의 전부였고 자식의 성공이 그들 삶의 유일한 보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이 나라 사람들의 삶을 좀 더 깊게 느끼고 싶어 서울을 벗어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은 한국 전쟁 당시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친 도시였어요.
그 때문인지 도시 곳곳에 전쟁과 가난의 역사가 깊게 남아 있었어요. 부산의 역사를 기록한 작은 기념관에서 저는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이야기를 마주했습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 위에 촘촘히 들어선 판잣집들 사진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그때 제 옆에서 전시를 보던 노신사가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외국인이 이런 곳을 찾아오는 건 흔치 않은데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저는 한국 부모들의 희생정신이 궁금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자신도 바로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행복이 뭔지 모른 채 살았어요. 전쟁 후 지독히 가난했지만 그저 자식들이 굶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면 자신들의 삶을 얼마든지 희생했습니다. 부모님은 늘 우리는 먹지 않아도 너희는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노신사는 어릴 적 부산에서 보낸 자신의 기억을 담담히 꺼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매일 새벽같이 부두로 나가셨어요. 고된 바닷일을 하시며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자랄 정도로 매일 묵묵히 일하셨죠.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당신의 삶은 온통 저를 위한 것이었고 본인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반드시 성공해서 아버지께 받은 사랑과 희생을 꼭 갚겠다고요. 저도 어느새 아버지처럼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약속을 지킬 시간은 자꾸만 뒤로 밀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아프신데도 제 걱정만 하시다 돌아가셨죠. 너 괜찮냐? 애들은 잘 크냐? 그 말이 유언이 될 줄. 돌려드리기도 전에 떠나보내야 했던 그 참담한 상실감이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다니 충격적이고도 가슴 아팠습니다. 노신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눈을 지그시 감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들의 희생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죠. 그런데도 그분들은 자신들이 뭔가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당연한 부모의 도리라고 여겼죠. 부모는 늘 자식을 위해 살고 자신들의 삶은 없다고 여겼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부모님의 희생이 부담스럽진 않으셨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가끔은 그분들의 희생이 너무 버거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었구나 하고요. 다음날 가이드를 따라 감천문화마을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피난민들이 정착해 만든 산동네였는데 지금은 알록달록한 예술마을로 변모했더군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여전히 가난과 전쟁의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60년대 이 언덕에 살았다는 할머니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동네는 정말 가난했어요. 물도 없어서 아침 일찍 언덕 아래까지 물을 기르러 가야 했죠. 그래도 우리 애들만큼은 공부시키고 싶었어요. 저는 글을 모르니까 그게 평생 한이었거든요. 할머니의 손주 중 둘은 지금 의사와 교사가 되었답니다. 우리가 못 누린 것을 다음 세대는 누리게 하는 게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식이 성공하면 그게 바로 내 성공이니까요. 서울로 돌아와 저는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박물관에서는 1960에서 70년대 청계천 주변 판자촌 사람들의 삶을 생생히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입구를 지나 박물관 내부로 들어가자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의 삶은 처참하고 고단해 보였죠. 전쟁 후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는지 사진 속 사람들의 마른 얼굴과 눈빛으로 선명히 느낄 수 있었죠. 박물관 안쪽에는 당시 판잣집 내부를 그대로 재현한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좁고 허름한 방에 놓인 낡은 책상 위에는 해진 교과서 한 권이 펼쳐져 있었고 어린 아이의 필체로 쓴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보면서 마음이 깊게 흔들렸어요. 당시 아이들이 느꼈을 엄청난 부담과 책임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부모들은 자신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희생을 갚아야 한다는 막중한 부담을 안고 자라났던 겁니다.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아프고 슬픈 현실이었죠. 퇴직 후 자원봉사를 하신다는 안내원은 전시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모습이 마치 옛날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얼마 전까지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전시관의 마지막 섹션에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이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 성장 이면에는 무수히 많은 한국 부모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행복과 꿈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친 수백만 명의 부모들. 드라마 속 관식과 애수는 바로 그런 부모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날 밤 서울의 한 작은 주점에서 저는 한국인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설명하자 모두들 놀라워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직접 우리나라에 오셨다고요? 와, 정말 특이한 이유네요.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였나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부모님들의 희생이요. 특히 관식이라는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그게 너무 과장된 것 같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실제로 그런 부모님들이 정말 있었던 거군요. 그 말을 듣자 학생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대학에 가지 못했지만 저와 형제들은 모두 좋은 대학에 보내주셨어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드라마 속 관식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현재 진행형 두모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만 시대가 바뀌면서 그 희생의 형태만 조금씩 달라졌을 뿐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면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높게 솟은 빌딩들과 번화한 거리,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자랑하는 이 도시가 사실은 무수히 많은 부모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모들은 결코 자신의 희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하지만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처음으로 제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평소에는 전화나 문자로 간단히 안부만 전하던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비록 제 부모님의 희생이 한국 부모들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분들 역시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국에서 마주했던 이미지들이 자꾸만 저를 따라왔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한 호기심이었어요. 동료들이 추천한 낯선 한국 드라마 한 편이었고 그저 문화적 흥미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죠. 제가 한국에서 만난 건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아 숨쉬는 역사였으며 그 역사를 견뎌낸 부모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죠. 드라마를 보러 간 건데 정작 내가 본 건 드라마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 그 자체였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그토록 이해하기 어려웠던 관식이라는 인물의 희생정신은 드라마 작가의 상상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한국 부모들이 살아온 역사였어요. 전쟁과 가난을 겪은 나라에서 생존과 자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송두리째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미국에서 나고 자라며 저는 늘 개인의 성공과 독립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삶에 그렇게까지 자신을 헌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관식의 모습이 처음엔 터무니없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뒤에야 그 삶이 얼마나 절박한 현실의 반영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드라마 하나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난 것은 바로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낸 진짜 사람들이었고 그 역사를 견뎌낸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저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한국 땅에서,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무참히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저 정중하게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 한국에서 규정을 어긴 외국인들에게 예의를 갖춰 요청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조롱과 폭행이었습니다. 한국인을 향해 내뱉어진 모욕적인 말들, 거친 폭력, 그리고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충격과 분노. 그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를 향한 대놓고 내뱉어진 모욕이며 한국이 그동안 외면해왔던 문제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강대국의 힘을 등에 업고 한국에서조차 한국인을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시민들과는 달리 정작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라고 말하는 국제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 린드, 노르웨이 출신의 저널리스트입니다. 평소 자유민주주의와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정치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어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각국의 민주주의를 취재하고 글로 써왔지만 아시아는 제가 항상 한 발짝 떨어져 관찰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특히 시민 참여와 체제 발전 면에서 서구 국가들 못지않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곳을 직접 보고 느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으로 향하면서도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 민주주의로 주목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 공산당의 경제적 영향력 아래 취약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주변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한국도 결국 강대국인 중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인천공항에서 느낀 첫 인상은 효율적이고 깔끔하다는 것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은 친절했고 모든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로 잘 정리되어 있었죠. 관광객들이 많은 공항의 활기찬 분위기는 한국이 글로벌 관광지로서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잘 보여줬어요. 서울 도심에 도착하니 한국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잘 정돈된 거리와 대중교통 시스템, 곳곳에서 보이는 최신식 건물과 독창적인 카페들은 마치 한 편의 완벽히 설계된 작품 같았어요. 호텔에 짐을 푼 후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한국 사람들도 제가 가진 우려를 꽤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중국 자본이 제주도의 대규모 콘도와 리조트를 거의 싹쓸이하며 현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한국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읽었어요. 다음 날 한국의 학자들과 인터뷰를 위해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만난 한 교수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이 경제적 의존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만큼은 철저히 지키고자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제게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치열하게 자유를 지키려는 나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 도심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 인상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어요.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어디서나 들리는 익숙한 음악 소리까지 현대적인 도시의 표본 같았죠. 오전에는 약속이 있던 한 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해 만난 교수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제주도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주도는 한때 외국 자본 유치 정책으로 많은 투자를 받았지만 그중 대부분이 중국 자본이었어요. 초기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환영받았지만 지금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지나치게 소유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띈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 영향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은 덧붙였습니다. 제주도 문제는 지역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 자본이 지역 문화와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포함한 더 큰 논의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를 따르지만 그 자본이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말을 통해 저는 한국이 외부의 경제적 압박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오는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들른 명동의 한 상점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가게 직원과 중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약간의 언쟁이 있었는데 관광객이 내가 이만큼 돈을 쓰는데 왜 더 좋은 대우를 안 해주냐고 따지고 있었던 거죠. 직원은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관광객은 한국은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한다며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면서 여러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명동의 화려한 간판과 쇼핑몰 뒤에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중국 자본에 완전히 잠식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서울에서 며칠을 지내며 저는 한국이 겉보기보다 훨씬 복잡한 현실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광 명소와 번화한 거리는 밝고 활기차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려는 긴장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치학 교수와의 인터뷰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대화 시작부터 초안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라고 묻더군요. 처음 듣는 단어에 고개를 갸우뚱하자 그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초안전은 중국 공산당이 타국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는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경제, 디지털, 문화, 심지어 여론까지 장악하려는 무제한 전쟁입니다. 저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어요. 전쟁이라는 단어는 총과 탱크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가 묘사하는 전쟁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한국 내 주요 기반 시설에도 중국산 기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나 디지털 장치에는 스파이 칩이 심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곧바로 국가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또한 그는 초안전은 중국 공산당이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 전 세계를 재편하려는 계획의 일부입니다. 중국은 이를 신천하체계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중화제국처럼 전 세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답했습니다. 한국은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주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부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에도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인터넷에서 초안전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공산당이 해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의 중국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조직적 행동, 유학생 동원, 그리고 비밀 경찰서 설립 같은 사례들은 그 전략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치밀한지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이 나라는 아시아의 민주주의 모델로서만 주목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새로운 패권 전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문득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초안전이란 개념은 학술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거리, 경제, 그리고 문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던 중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중국인 6명이 한국인을 폭행한 사건을 뉴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양꼬치 식당에서 발생했어요. 실내에서 흡연을 하던 중국인 일행에게 한국인 커플이 정중히 흡연 자제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폭언과 폭행이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예의를 지키지 않은 외국인의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행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한국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는 비하 발언을 했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나오면서 사건은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섰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며 저는 중화주의라는 개념이 국가 간의 정치적 문제로 그치지 않고 개인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중국 공산당이 해외에서 유학생이나 교민들을 동원한 사례를 알게 된 후라 그런지 이번 사건에서도 이런 연장선이 떠올랐습니다. 가해자들이 공산당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닐지라도 자신들의 문화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한국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충분히 논쟁거리였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피해자를 동정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SNS를 통해 사건을 국제적으로 알리려 했어요. 한 네티즌은 한국 땅에서 우리 국민이 외국인에게 이런 모욕을 당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청원은 하루 만에 수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사건과 관련된 한국 시민들의 반응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대림동 일대를 찾아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식당 근처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이 동네에 많이 들어왔어요. 가게며 건물도 중국인 소유가 많죠. 또 다른 주민은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에요. 한국인이 우리나라에서조차 무시당한다는 사실이 화가 나는 겁니다라고 말했어요. 이들의 말은 분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을 때 저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 한국 시민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여론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한국 정부는 사건에 대해 비교적 조용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저는 이 정부의 태도가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현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 국제 정치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같은 주요 수출품의 상당 부분이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갈등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저는 여전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여론이 분명히 강경한 입장을 원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에 발맞추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치학자는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탄핵 정국이라는 내부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 리더십이 약화된 상황에서 외교적 문제를 과감히 다루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한국 정부의 태도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이유는 경제적 의존성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과거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에 강력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관광 산업 역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중국과의 외교적 긴장을 확대하는 데 매우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는 내부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적 문제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릴 여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은 한국 시민들이 체감하는 분노와 정부의 신중한 태도 사이에 간극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민들은 정부의 태도를 기다리지만은 않았어요. SNS와 언론을 통해 중국에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폭행 사건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인의 한국 내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수많은 의견을 접하며 한국 시민들이 국가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이 드러난다고 느꼈어요. 한국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문제를 직시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었죠. 며칠 후 저는 한 학자가 주최한 비공개 강연에 초청받았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중국의 디지털 전체주의와 그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주제를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기술적인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강연은 단순한 기술 논의를 넘어 한국이 어떻게 중국의 디지털 감시와 침투 전략에 직면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다루었습니다. 강연의 첫 장면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발표자는 큰 화면에 중국 내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띄우며 설명했어요.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자국민을 통제하는 디지털 전체주의의 핵심입니다. 이 기술은 행동을 예측하고 나아가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전 세계로 수출한 감시 장비와 기술은 그 자체로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점은 그 기술이 한국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연은 한국의 주요 통신 장비와 사회 기반 시설에서 중국산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장비를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장비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심지어 필요한 순간에 타국의 시스템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에서 중국산 장비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며 이것이 한국의 국가 안보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경고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기술적 의존도 역시 상당하다는 점은 몰랐거든요. 발표자는 덧붙였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이 문제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중국 기술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있어 왔죠. 하지만 경제적 제약과 외교적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완전한 배제를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정치적 긴장 상태를 체감했습니다. 탄핵 정국이라는 혼란 속에서 한국 시민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벌어진 집회와 시민들의 움직임은 그 자체로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광화문 광장 근처를 지나며 대규모 집회를 목격하게 되었어요. 시민들은 각자의 주장을 담은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탄핵은 민주주의를 위한 선택이라며 현재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펼쳐졌습니다.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같은 광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탄핵 찬성 집회에서 한 20대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한국이 지금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요. 반대 집회에 있던 한 4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국민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SNS에서 시민들이 탄핵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하며 저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저는 서울의 거리들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구나.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력하고 또 얼마나 살아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이 나라가 가진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되새기며 숙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제게는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나라였죠. 저는 한 학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해 배웠어요. 그는 한국이 단순히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약소국이 아니라 자주적 외교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한미일 안보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의 말은 이 나라가 겪고 있는 복잡한 현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만난 시민들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핵심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강대국 사이에서 신중한 외교적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시민들은 정부가 놓친 부분을 채우며 직접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한국 땅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이 나라가 중요한 메시지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의 이야기가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